안녕. 아이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원생, 원핵, 그리고 균계, 균류계라고도 하고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5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상식적으로 그리고 교과서를 참고해서 이 생물들을 12가지 생물 사진 폴더를 각자 나눠봐라 라고 하는 문제를 줬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12가지 생물들 중에서 고양이는 4마리가 있었어요. 5가지 개에 대해서 동물계에 해당하는 거 고양이, 새젤레, 여기다가 이렇게 해준 친구도 있었는데 임지야, 또 동물에 해당했어요. 호랑이, 조개. 여기서 조개를 동물로 찾은 친구들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리고 식물로는 소나무, 유칼립투스 이렇게 잘 찾아줬어요. 근데 여기서 식물에다가 미역을 넣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미역이 많이 틀리는 오답이었는데 이 미역은 원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생 동물에 해당하는 것은 미역과 아메바 2개가 됩니다. 원핵에 해당하는 것은 원핵은 다른 말로 세균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원핵 생물들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는 대장균 하나였어요. 이 대장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아메바랑 대장균을 균류에다가 쓴 친구들이 많았는데 균류가 아니고 원생과 원핵에 각각 해당하는 거였어요. 균계에는 효모, 곰팡이, 푸른 곰팡이였죠? 송이버섯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송이버섯도 식물에다 쓴 친구들도 많았는데 식물 아니고 송이버섯은 균계였더라. 그래서 아메바, 대장균, 송이버섯, 미역 이렇게를 많이 틀렸는데 이걸 왜 틀렸었는지 오늘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개라는 게 뭘까? 개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선생님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는 비밀이고 쌤 주소가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이생활권 나성동 무슨 아파트 무슨 동에 무슨 호에 산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소를 대한민국부터 동호까지 점점 쭉 좁혀서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제일 큰 단위고 몇 동 몇 호가 제일 작은 단위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10조 개가 넘는 여전히 종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종들이 이름 붙여지지 않고 내가 이름 붙여지기를 기다려지고 있는데 이 많은 종들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린네라는 과학자가 세운 거예요. 린네라고 하는 과학자가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개가 대한민국처럼 가장 큰 단위고요. 그 다음에 문,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과, 그 다음에 속, 그 다음에 종. 이렇게 해서 개가 가장 큰 단위고 큰 분류 체계고요. 종이 가장 작은 분류 체계가 됩니다.
잠시만요. 요거를 여기까지는 뭐 빡빡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영어로 쓰실 수도 있어야 돼요. 영어로 쓰면 뭔가 좀 이해하기가 쉬워서 같이 써줍니다. 걔는 킹덤이라고 얘기합니다. 킹덤. 무는 파일럼. 강은 클래스. 목은 order. 관은 family. 속은 genus. 종은 species라고 해서 얘를 영어로 알아두면 조금씩 범위가 작은 단위, 작아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페시스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동물의 분류를 하는 가장 체계적이면서도 가장 작은 분류 체계라고 하는 이 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은 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같은 사람 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 종이라고 속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교배를 통해서 똑같은 사람을 낳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자식인 사람 또한 똑같은 종에 속하는 사람 속 사람 종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 종에 속하는 똑같은 사람과 교배를 해서 사람을 낳을 수 있잖아요. 즉 같은 종에 있는 생물 분류는 생식 가능한 새끼, 알을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게 바로 종의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종의 정의를 이렇게 생식 가능한 번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를 바로 스페시스 종이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사자랑 호랑이랑 교배를 해서 낳을 수 있는 애 이름이 여기에 라이언이랑 여기랑 타이거랑 섞여서 라이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라이거는 한 마리의 라이거만 낳으면 이 라이거는 사자랑도 교배할 수가 없고요. 호랑이랑도 교배할 수 없고 다른 사자랑 다른 호랑이랑 교배해서 낳은 라이거 혹은 이 사자랑 이 호랑이랑 교배해서 낳은 얘의 남매 혹은 형제와 얘는 교배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생식이 불가능해서 2세대로만 끝나는 거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사자와 호랑이는 다른 종이 되는 거죠. 이해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과서 페이지 106쪽에 보시면 앞말이랑 수탉나기랑 교배해서 노새라는 자손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노새는 또한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말과 수탉나기와 노새는 서로 다 다른 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의 개념이 핵심입니다. 아까 종속과목 강문계 해서 종이 가장 작은 분류체계라고 했고요. 이 종의 정의는 생식 가능한 혹은 번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물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속과목 강문계 라는 분류가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생성이 되었나 라는 분류 체계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지금의 여러분 중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거는 식물, 동물, 균류, 균계, 식물계, 동물계, 균계,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이렇게 5개로 나누는 게 지금의 정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개 수준에서 그리고 이 5개의 개 수준이 나눌 수 있었던 이유,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했듯이 움직일 수 있냐, 움직일 수 없냐, 운동할 수 있는 기간, 뭐 아가미, 다리, 꼬리 같은 운동기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만 식물이냐 동물이냐로만 2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2개. 그런데 점점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이 식물 세포 속, 동물 세포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현미경의 발달로 인해서 식물계에 동물계에 추가로 원생 생물계가 생겼어요. 이 원생 생물계는 식물 세포도 아닌 거, 동물 세포도 아니면서 되게 작으면서 운동기관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네. 이래서 이 원생 생물의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다 속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식물, 동물, 원생 3개의 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다음은 식물계, 동물계, 원생, 생물계 플러스 원핵 생물계가 생겼어요. 원핵 생물계라는 것은 또 뭐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 현미경으로는 그냥 광학 현미경으로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의 소기관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 근데 단지 얘네의 세포들이 좀 크다.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원생 생물들은 너무 작아서 못 봤는데, 즉 미생물들을 못 봤는데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더 작은 미생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전자 현미경의 발달로 핵막이라고 하는 핵을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핵이 있어요. 이 핵에는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염색체, DNA 이런 게 들어있어. 이 유전물질 염색체가 여기 안에 갇힐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테두리를 바로 핵막이라고 하거든요. 이 핵막이 없는 생물이 있네 를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물계, 동물계, 원생생물까지는 핵막이 있었어요. 즉 핵이 있었어요. 그래서 DNA랑 유전물질, 염색체가 이 핵 안에서 뭉쳐 있었는데 원핵 생물은 핵막이 없고 핵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핵 생물계에 해당하는 것이 세균이거든요. 세균들은 이렇게 이 편모들로 기어다니고요. 핵 안에 핵이 없어서 핵막이 없어서 핵이 없어서 유전물질이 이렇게 산포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세균의 보편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5개가 나오게 된 게 식물계, 동물계, 원생생물계 다 나왔어. 원핵도 나왔어. 이제는 마지막 하나 없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균계가 식물계에서 떨어져 나오게 됐어요. 식물계로부터 운동기관이 없으면서도 뭔가 지들끼리 잘 사는 것 같은, 빛이랑 물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은 이 식물계에서 균계가 빠져나옵니다. 균계를 빠져나오게 한 계기는요, 광합성을 못하는 생물들이 발견된 거예요. 식물인 줄 알았어. 뭔가 초록 색깔 빛을 띠는 것 같기도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다 식물인 줄 알았어. 마치 여러분들이 숙제 때 온라인 과제 할 때 미역을 식물로 분류했던 것처럼 미역 뭔가 푸르댕댕하니 뭔가 엽록체도 있는 것 같고 식물들이랑 비슷할 것 같잖아. 자기 혼자는 못 움직이고. 근데 식물이랑 균계랑의 경계는요. 균계 안에 포함되는 거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식물들이고요. 얘는 광합성을 하는 유일한 애가 바로 이 식물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분류 기준이 식물과 균계를 갈라놔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5개,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5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분류체계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동물들에 대해서 뭐 어패류, 뭐 양서류 이런 거 우리가 좀 친근한 애들 나누는 기준 하고요. 원핵이랑 원생이랑 균계, 식물계, 동물계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필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는 원핵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이 없는 애는 세균인 원핵 애들이 되겠고요. 나머지 원생, 균계, 식물계, 동물계는 핵이 있습니다. 세포벽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포 하나가 있었어. 얘를 세포막이 둘러싸고 있고요. 핵이 있었어. 얘를 핵막이 둘러싸고 있고요. 이 구조가 핵막이랑 세포막이 있는 구조가 있는 애들이 원생, 균계, 식물, 동물계였다면 식물계랑 원핵생물은 세포막 뒤로 얘를 더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세포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핵생물이랑 식물계만 세포벽이 있었다. 식물계만 세포벽이 있다라는 게 또 식물계랑 원핵생물만이 갖고 있는 크나큰 분류 기준이 되겠고요. 운동성이 있냐? 사실 얘는 근데 원핵생물이 운동성에 대해서 논하지도 않고 원생생물도 운동성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균계랑 식물계만 딱 없다라고 단정 짓고 얘기하고 동물계는 대체로 운동기간이 있어서 운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얘 운동성에 대한 거는 정확한 분류 기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광합성. 광합성은 정의를 얘기하자면 빛과 H2O, 물을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그래서 굳이 먹이를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광합성인데요. 광합성은 얘랑 이 표시는 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이거에 대해서 구분 지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균계는 확실히 없어서 식물계랑 완전히 구분 지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동물계도 확실히 광합성이 없어서, 광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균계, 식물계, 동물계가 이렇게 구분이 되곤 합니다. 식물계가 이 5개의 계 중에서 유일하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얘네는 이렇게 세포벽이 있으면서 세포막이 있으면서 핵막이 있는 유전물질이 있으면서 여기에 또한 이러한 초록색을 띠는 세포 소기관인 엽록체가 있어서 이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2학년 가시면 광합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것도 정확한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단세포냐 다세포냐로 이건 확실해. 세균은 하나의 세포가 그 자체, 그 원핵생물 자체예요. 그 세균 자체예요.
그런데 원생생물은 단세포일 수도 있고 다세포일 수도 있고 나머지 이 균계, 식물계, 동물계는 다 다세포입니다. 얘는 단세포일 수도 있고 다세포일 수도 있어요. 원생생물 안에는 아메바 같은 애들은 단세포인 거고 미역, 다시마 같은 애들은 다세포인 거라서 논할 가치가 없고요. 정확한 분류 기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균계, 식물계, 동물계는 엄청 많은 세포로